자, 이번 강의는 제3편 계약법으로서 계약법. 우리가 크게 이제 민법은 몇 총으로 나눠지죠? 네 편으로 나눠집니다. 제1편 민법 총칙. 민법 총칙이 한 10문제 출제되죠. 제2편 물권법 한 14문제가 출제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계약법이 뭔가 3편으로서 한 10문제가 출제되죠. 그래서 민사특별법이 대표적으로 6문제가 출제되고요. 자, 우리의 계약법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33강 학습 목표는 계약 일반과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계약의 일반하고 계약의 성립에서는 우리의 계약의 종류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민법에서 대표적으로 계약의 전형은 14개 전형 계약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형 계약, 반대말은 비전형 계약이죠. 이름이 있다 그러면 전형 계약으로서 유명 계약이 되고 그 이름이 없으면 무슨 계약이 되죠? 바로 무명 계약이 됩니다. 그렇다면 계약법과 관련돼서는 바운더리가 좀 좁아요. 좁은 대신에 10문제가 출제되면 일단 계약법이 가장 쉬운 바운더리입니다. 쉽기는 한데 그만큼 깊이는 있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계약법은 나올 테마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13개에서 15개가 정해져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10개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계약법은 나름대로 고득점하기가 쉽고 한편으로는 공부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걸 그걸 각인하면서 우리가 진도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약법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계약법 그러면 계약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계약법 자, 계약법과 관련돼서 이제 총칙이 분명히 있어요. 계약법 총론이 있죠. 계약법 총론이 있고 계약법 총론이인데 있죠. 계약법 총론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계약법 여기에 대해서 총론입니다. 총론이고 대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계약법 강론 파트가 있죠. 계약법 강론이 있습니다. 강론이 있죠. 자, 계약법 총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계약이란 무엇이라 한가, 계약이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첫 번째 의의를 살펴봐야 되고, 자, 계약의 종류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게 바로 계약법 총론에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세 번째 계약의 승리과 관련돼서 여기가 이제 많이 출제되고 있죠. 나름대로 계약의 승리과 관련돼서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청약이라는 게 있어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계약으로 구성된다라는 거. 자, 두 번째는 이제 뭐예요? 자, 우리가 교차 청약이라는 게 있어요. 교차 청약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까야 되고요. 자, 교차 청약은 뭡니까? 교차 청약은 한마디로 언제 효력이 나타나느냐, 도달한 때 우리가 나타나도 양청약이 도달할 때. 자, 세 번째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뭡니까? 의사실현의한 계약. 의사실현의한 계약이 있어요. 의사실현의한 계약은 요 사실이 포인트예요. 바로 사실. 그래서 사실이라는 것, 사실이 있는 때 우리가 계약이 성사가 되죠. 자, 교차 청약은 교도라고 그래요. 교도. 그래서 교도소, 양청약이 도달할 때 교도소. 의사실현이 있을 때는 사실이 있는 때 그래서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립 차원에서 해서 우리가 성약의 의미와 청약의 유인, 그 다음에 청약과 청약의 유인과 관련돼서 성락과 관련돼서 이 관계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대표적으로 총론 파트에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자, 네 번째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효력적인 측면이죠. 효력적인 측면. 이 효력과 관련돼서는 뭐 시험이 우리가 늘 출제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효력과 관련돼서 이제 치고 나가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이 효력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계약체결상의 가실 책임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동시이행항변권은 자주 출제되고 자주 출제하는 게 아니라 늘 출제된다고 생각해 두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혼 부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혼 부담과 관련돼서 그럼 대표적으로 이혼 부담이 이제 자주 출제되고 늘 출제가 된다. 대표적으로 또 출제되는 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어요.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그러면 계약법 총론에서 우리가 출제되는 바운더리는 요 목차를 우리가 설명을 우리가 돼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득실 변경 하듯이 이게 성립이죠. 성리라는 것은 득이죠. 취득이라 되는 거죠. 자, 효력이 이제 발생한다. 변경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다섯 번째 우리가 소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계약에서 소멸해서 본다면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봤던 해제 사유와 해지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살펴보는 게 바로 대표적인 소멸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계약법 강론에서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계약의 14개 전형적이 있는데, 특히 14개 전형적은 뭐 다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14개 전형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출제가 자주 되고 있는 거, 매매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매는 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매매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매매. 자, 매매가 있고 대표적으로 뭡니까? 교환계약이 있죠. 교환계약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대표적으로 한매와 재매매 예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대표적으로 임대차와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은 유상계약이죠. 유상계약이면서 대표적으로 쌍무계약이라고 그러고요. 대표적으로 낙선계약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분료식 계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매매와 교환과 임대차는 대표적으로 유상, 쌍무, 낙선, 분료식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33강 학습 목표에서는 계약 일반과 관련돼서 계약이 무엇인가라는 거와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고 1에서 2에서 1의 2 성립, 3번 성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게 바로 33강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계약 일반과 계약의 성립. 그러면 우리 기본서를 책을 펴서 왜 계약법 처음에 계약 일반과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우리가 첫 페이지부터 펼쳐놓고 우리가 수업을 들으면 아우 주 뭐에 좋은 강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학습 목표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계약의 의의와 그다음에 계약이 무엇이며 약관에 관해서 약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 계약의 종류에서 쌍무계약과 유상계약을 우리가 구분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청약과 성약에 대한 계약의 성립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계약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합치와 객관적 합치의 합치를 가져야 계약이 성사가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4번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을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요 33강 학습 목표는 4가지를 학습 목표를 들고 우리가 이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계약의 의의를 우리가 살펴봐야죠. 자, 계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계약은 우리가 이제 약간의 이제 마인드는 깔고 가셔야 돼. 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법률 사실이 뭉치면 법률 요건이 되고 법률 요건이 뭉치면 법률 효과가 되죠. 그러면 법률 요건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계약이라는 어떤 요리를 해 먹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자, 청약과 성약이라는 두 개의 의사 표시가 필요하게 되죠. 의사 표시가 필요해서 이제 계약이 이제 형사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뭡니까? 그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합니까? A는 B한테 이전 등기해줄 의무가 발생되고 B는 잔금을 치러줄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계약과 성약을 뭐라고 그래? 일명 이걸 뭐예요? 이게 법률 사실이라고 명명을 하고요. 여기 이제 계약과 관련돼서는 법률 요건입니다. 법률 요건. 자, 여기에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법률 효과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멍 때리는 게 대표적으로 계약은 법률 사실이다. 이름은 틀려요. 계약은 대표적인 법률 요건의 한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법률 사실, 그러면 청약과 성약은 법률 사실, 대표적으로 의사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의사 표시라는 것은 사죠. 그래서 법률 사실이다라는 거 한번 눈으로 익혀놓고, 그러면 청약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청약은 의사 표시로서 법률 요건이다. 이러면 X가 되죠. 그러면 청약은 대표적으로 법률 요건이 아니라 대표적인 법률 사실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청약과 성약이라는 의사 표시의 합치를 가져오면 계약이 형사가 되고, 그러면 계약은 의사 표시가 뭐예요? 2개가 되죠.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계약의 의의. 당사자의 서로 대립되는 의사 표시가 내용상 일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 행위를 계약이라고 한다. 예컨대 갑이 을에게 자기 자가용을 500만에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 즉 청약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을이 갑에 자가용을 사겠다는 의사 표시, 청약을 하면 갑을 간의 계약은 어때요?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청약과 성약이라는 의미와 청약과 성약에서 대표적인 법률 사실이 떨어지고 계약이라는 법률 요건, 법률 효과의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계약과 관련돼서 계약의 종류는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 그럼 대표적으로 꼭 확인해 둘 거는 계약은 뭐예요? 14개 전형 계약에 대해서 14개 전형 계약에 대해서는 꼭 확인을 해 두셔야 된다고. 자, 전형 계약이죠. 자, 전형 계약에 대해서 전형 계약입니다. 14개 전형 계약. 그러면 이 14개 전형 계약은 대표적으로 이름이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명 계약이라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죠. 자, 지밀러 교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암기 비법 대가로서 우리가 7개 항목에서 잘라서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4개 뭐의 전형 계약은 어떻게 자르느냐? 대표적으로 재산과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숙제하고 가자고요. 자, 재산은 뭡니까? 바로 정여, 매매, 교환. 그래서 앞으로 재산은 정매교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와 관련돼서 대차가 있죠. 대차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소사임이라는 게 있어요.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사임. 자, 여기에서 이제 몸으로 때우는 게 하나가 있어요. 7개가 있죠. 여기에서 고도현, 고도현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임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몸으로 태우는 게 대표적으로 뭐냐? 그게 바로 고용, 도고, 편상, 광고, 임치, 조합 계약이 되죠. 그래서 고도현, 임조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놓고, 자, 뭐 이제 공통점을 걸었더니 뭐예요? 기타 여기에도 속하지 않고 여기도 속하지 않고 여기도 속하지 않은 것. 결대적으로 뭐예요? 이게 바로 종하라는 게 있어요. 종신정기금 하해 계약. 그러면 우리가 14개 정약을 정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상대차, 임대차 이렇게 오는 것보다도 4개 항목으로 잘라서 공통 요소를 한번 잡아서 숙지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산과 관련돼서 자, 정매교, 정여, 매매, 교환, 대차와 관련돼서 소사임 기억해 두셔야 되고, 몸으로 태우는 게 대표적으로 뭡니까? 고도현, 이임조, 그 다음에 기타, 종하. 그러면 14개 전형 계약을 한번 숙지해 두시고,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우리 강론 파트에서 시험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매매와 교환과 임대차가 바로 우리 강론 파트에서 배우죠. 얘네들의 공통점은 일단 무슨 계약이냐? 유상계약이고, 대표적인 쌍무계약이고, 대표적으로 낙성이고, 그 다음에 분료식 계약이다. 그러면 계약의 종류들은 유상이 있으면 결론적으로 무상이 있죠. 쌍무가 있으면 편무계약이 있고, 낙성계약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요물계약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물계약과 관련돼서 이거는 자주 출제되니까 요거는 한번 꼭 우리가 숙지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요물계약과 관련돼서는 그냥 단순하게 외우지 마시고요. 눈 떠서 외워달라고 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자, 요물계약, 계약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합의예요. 합의 플러스 물건을 요하는 것. 그러면 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것. 물건의 인도 플러스 합의를 요하는 게 대표적으로 눈 떠 외워봐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계약금, 계약이라는 게 탄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약이라는 것은 합의요. 계약금이라는 것은 물건을 요하는 거죠.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대표적으로 요물계약이 된다. 요물계약과 관련돼서는 25회 때, 26회 때 우리가 뭐다 연타로 출제되고, 24회 때는 대표적으로 교환계약과 관련돼서 우리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요물계약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꼭 이렇게 숙제해달라고 부탁드렸죠. 현대계보다. 현대병무라는 것은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권 계약, 보증권 계약은 대표적으로 무슨 계보? 바로 요물계약이라는 것 다시 한번 꼭 점검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계보.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꼭 암기를 부탁드리고, 자, 여기에 대해서 세 번째 꼭 기억해 둘 것이 있어요. 유상이면서 동시에 무상인 거, 이게 바로 소이, 임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비대차, 임치, 그 다음에 종신정거금, 그래서 종신정기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이, 임신 한번 해둘 필요가 있고요. 자, 네 번째 이제 무상계약인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무상계약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탄생하게 되죠. 무상계약은 우리가 정여와 사용대차가 있다라는 걸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정여와 사용대차는 언제나 무상계약이라는 것, 네 번째 우리가 기초를 공사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 이제 생큐라는 걸 잡아야 돼. 생큐라는 것은 생큐입니다. 생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다.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생큐.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라는 걸 잡아둬야 되고, 자, 여섯 번째 무상계약은 언제나 편무계약이야.
무편, 편하지가 않은 게 무편이죠. 그럼 무상계약은 언제나 편무계약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정의는 무상계약이니까 언제나 편무계약이 되고 사용계약도 무상계약인과 동시에 편무계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땡큐.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다. 근데 우리가 유상계약인데 쌍무계약이 아닌 게 하나 있다고. 편무계약이. 그게 대표적으로 현상간고라는 게 이게 대표적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계약법을 나가기 전에 있어서 우리 계약의 종류 14개 전형계약을 우리가 확보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재산 그러면 정매교, 재차는 소사임, 자 몸은 고도현 이임조, 기타는 종하. 그래서 하의 계약과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계약의 의의와 계약의 종류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어때요? 사회는 변화무쌍하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한번 살펴둘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자, 가기 전에 이제 청약과 성약에 대한 계약의 성립, 계약 내용과 상대방에 대한 합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청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꼭 짚고 가요. 청약과 성약이라는 의미를 잡고 이 청약이라는 것과 청약의 유인이라는 게 하나가 있다고 구분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청약의 유인이다. 자, 청약이라는 것은 청약을 했다. 특정, 그러면 자, 불특정 다수에 대해 청약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청약은 대표적으로 이런 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바로 전세방 구함. 전세방 구함 써놓고 1,000만 원 이렇게 씁니다. 1,000만 원. 그러면 전세방 구함 1,000만 원. 그러면 이거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바로 청약이 됩니다. 청약에 유인해놓고 전세방 구함 이렇게 써놓는다고. 그러면 전세방 구함 그래서 어디에 017, 817 이렇게 이제 뭐예요? 자, 연락 주사함 해가지고 이렇게 적는다. 이게 바로 청약의 유인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자판기를 한번 들어보죠. 자판기라는 것은 자판기를 딱 넣는 순간 300원 청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약과 청약의 유인이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잡아두시고 청약이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 청약의 유인은 청약을 촉구하는 행위가 된다. 그래서 청약과 청약의 유인에 대해서 구분해둬라.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고요.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도 마다 가능하다. 여기 이제 우리 이제 강의하신 우리 형님 누님들 요거 사세요. 그러면 제가 청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불특정 다수. 그러면 상대편에서 특정, 성락은 반드시 특정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약,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도 가능하고 세 번째 청약의 허력 발생은 우리 민법상 도달주의가 원칙이니까 도달주의예요. 그러면 청약이 도달 후 철회 못하며 청약 후 사망해도 청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것. 청약의 비철회성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탄생하게 된다라는 거. 그럼 청약이라는 의미는 요게 이제 뭐예요? 딱 머릿속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청약에 대해서 뭐가 있죠? 대표적인 성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가져오죠. 성락은 대표적으로 뭐라고 써놨어요? 확정적 의사표시타라는 의미가 떨어지죠. 자, 상대방은 특정의 청약자에게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청약과 청약에 대해서 이 2번을 마다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럼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도 가능하며 상대방은 특정 채권 청약자에게서만 우리가 성락을 해줘야 되겠죠. 자, 객지자 간의 계약은 성락을 발송할 때 성립한다. 그래서 발신주의가 되죠.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헷갈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수업 시간에 객이라고 써놓고 객성발이라는 의미를 잡아줘야 돼. 그러면 객성발 성립이죠. 발성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객지자 간의 계약은 성락을 발송할 때마다 성립한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발신주의가 돼. 여기서는 대표적인 도달주의가 확보가 되고요. 그럼 청약과 성락은 대표적으로 이런 의미 속에서 우리 객관적 합치와 주관적 합치를 가져왔을 때 그러면 뭡니까? 계약이라는 성사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요걸 칠판에 적었던 요 청약과 성락에 대해서 한번 우리 화면상으로 꼭 익혀둘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좀 오면 벌써 요 계약의 14개 전형계약을 또 까먹었을 겁니다. 계약은 14개 전형계약으로서 유명계약이라고 그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어가면서 다시 한번 확보해 주죠. 자, 재산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정매교입니다. 정여 매매교환, 대체는 소사임이고 몸은 고도현 이임조.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꼭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기타는 이제 종하가 되죠.
자, 여물계약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현대계보 확인해 두셔야 돼요. 유상이면서 무상인격, 소위 임신, 언제나 무상인격, 정사. 그 다음에 생큐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고 무상계약은 언제나 뭐다 편무계약이다. 무편 생큐 요거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고전을 면치를 못합니다. 그러면 청약과 성락에 대한 계약의 성립을 우리가 봐고 성락에 대한 우리 격시자가는 대표적으로 발신지에 성립한다. 그래서 격성발 이렇게 객성발 성립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약간의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약간. 자, 우리가 이제 사회가 신속성을 발휘하고 사회가 뭐다 빠를수록 우리가 거래의 신속을 이야기해서 약간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죠. 약간 해석은 법률 해석이 아닌 법률행위 해석 방법에 한다. 이거 첫 번째 포인트 잘 기억해 두고. 다만 약간은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법률행위 해석과 다른 특수성이 인정된다. 그러면 자수를 해야 하니까 객관적이고 통일화시켜야죠. 그래서 객관적 통일의 해석.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간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해야 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서는 아니 되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객관적 통일적 해석이라고 그런다. 약간의 해석과 관련돼서 우리가 종종 출제가 되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법률행위 해석은 어떤 측면에서 봤어요? 자,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 있었죠.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해석 기준에 대해서 민법 정책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목사 임신이라는 걸 우리가 잡았죠. 당사자의 목적, 사실인 간섭, 임의 규정, 신의치. 그래서 목사 임신이라는 걸 대표적으로 우리가 잡아놓고 그럼 법률행위 해석 방법은 뭐냐? 해석 방법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었죠. 자, 규복. 이제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나와야 돼요. 자, 자가 뭡니까?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이거는 피의자 입장이죠. 여기는 자 상대방 입장이죠. 이거는 보충적 해석은 계약에서 여기 이제 계약에서 보충적 해석으로서 대표적인 가상적 의사가 발생이 돼야 된다.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 기준은 목사 임신이고 해석 방법은 자 규보다. 그러면 약관 규제와 관련돼서는 약관에 관한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다?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 다르지만 일반 법률행위 해석과 특수한 성질로서 우리가 다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객관적, 통일적 어느 고객은 불리하게 어느 고객은 유리하게 해석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 통일 해석이라는 것. 즉 약간은 개개의 계약 체결상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 객관적 통일 해석의 원칙이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죠. 작성자가 뭐다 불이익을 받아야 되겠죠. 약간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즉 고객 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울 때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한다는 원칙이 작성자 분리 원칙이 됩니다. 자, 우리가 약관 해석과 약관 규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객관적이고 통일적 해석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요게 통상에서 의미상으로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요 판례와 요 판례는 기억해 달라는 거. 그러면 우리 기본서에 우리가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화면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대표적으로 우리 기본서를 꼭 적어도 몇 회독 이상을 해야 되느냐? 3회독 이상은 스스로 해야 돼요. 제가 할 일은 스스로 뭡니까?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우물만 파주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약관 해석, 대표적으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기본서에 쫙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한번 읽어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한 파장만 주면 돼요. 이게 적은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포인트만 잡아주고 본인이 열심히 읽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나름대로 그렇게 한다면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약관 해석과 관련돼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약관 해석 두 가지를 봤고요.
자, 우리가 이제 승낙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연착된 승낙이 있어요. 포인트가 하나의 테마 강의로서 우리가 조문 그대로 우리 적어 놓은 겁니다. 연착한 승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 승낙자의 기책 사유로 연착된 경우는 승낙으로서 무효이며 기존 청약자는 연착 통지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봐 다시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그래서 연착한 승낙에 대해서 승낙자의 기책 사유로 연착된 경우 이걸 이 연착한 승낙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이게 연착한 승낙과 관련돼서 약간 이게 휘두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낙자의 기책사유로 연착된 경우 요거에 대해서 조문 다시 한번 구분해 놓고 그러면 승낙자의 기책사유로 연착된 경우와 승낙자의 기책사유가 없이 비정상적으로 연착된 경우 기존 청약자는 승낙자에게 청약이 연착되었음을 통지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 연착통지, 지연통지라고 합니다. 연착통지를 한 경우 연착이 된 것으로 봐 승낙은 무효이고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연착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연착이 되지 않고 승낙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되어 계약이 성립하게 되며 성립시기는 승낙 의사표시 발송시. 그래서 이 의미와 관련돼서 승낙자의 기책사유로 연착된 경우와 승낙자의 기책서가 없이 비정상적으로 연착된 경우 연착한 승낙에 대해서 이 의미를 잡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 이 두 개는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해 놓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계약법과 관련돼서는 조문을 잘 언급을 해놔야 돼요. 자, 내용도 내용이지만 정확한 조문 내용을 숙지하는 게 이게 바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33강에서 계약 일반과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그러면 계약의 의미와 약관에 관해서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의미를 살펴봤죠. 그러면 이 학습요법 4가지를 가지고 우리 이론을 들었던 걸 기본서를 펼쳐서 하나하나 우리 체크해 나가면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계약법 총론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서를 펼치니까 계약의 의. 그래서 첫 번째, 당사자의 서류 대립되는 의사 표시가 내용상 일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 행위를 계약이라 그런다. 계약에 대해서 밑줄을 하나 꺼놓고 계약 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 일반의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 계약법은 그러면 강행 규정보다 임의 규정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자유의 원칙. 여기에서 툭 치면 분료시 계약이 탄생하게 되는 거고 대표적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으로서 우리가 기본서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체결의 자유에 대한 제한, 자 일반의 계약 체결 자유에 대한 제한, 그 다음에 이번에 상대방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 그 다음에 내용 결정에 대한 제한이 있고요. 방식의 자유에 대한 제한, 계약 효력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제한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그래서 가로 3번에 약관 규제법에 의한 약관의 통제라는 게 나옵니다. 약관은 뭐라고 우리 기본서에 써놨는지 봅시다. 약관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모든 계약 내용을 정하는 것이므로 약관에 의한 제약 체계는 사업자에게 유리하고 고객에게 불리하게 되기 쉽다. 그래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각자의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약관 법적 규제에 필요하게 되어 1986년 약관규제법이 제정되었다라는 약관규제법에 의한 약관 통제가 있다라는 거. 약관에 이미 약관규제법의 적용 범위가 나와 있죠. 대표적으로 적용 범위에 대해서 그거는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약관의 계약에 대한 편입, 동그라미 3번이 있어요. 그래서 약관의 구성력에 근거가 있고 약관의 계약에서 편입이라는 의미가 있고 특히 약관의 계약에 편입될 때 그 다음에 거기 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라는 거. 그래서 B라는 것을 한번 캐치해놓고 한번 꼭 읽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약간의 해석 방법과 관련돼서 우리 객관적 통일의 해석. 자, 기본서 맨 끝에 나와 있죠.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요걸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고요. 약간의 통제와 관련돼서 일반적 통제와 개별적 통제가 있는데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약의 종류 그래서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전형계약은 14개 전형계약이 있고 거기에 14개 포함되지 않은 걸 비전형계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즉 매교, 물건의 대차, 그래서 소사임, 소비대차, 상대차, 임대차, 임치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물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고용, 도급, 현상 광고, 기타 조합, 종신증기금 하에 우리가 이제 이걸 또 우리가 압축시킨 게 아까 뭡니까? 바로 재산에 대해서 정매교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대차와 관련돼서는 소사, 임 잡았고요. 몸으로 떼어 사는 거, 고도한 이 임조라는 게 있었고, 기타는 종하라는 게 있죠. 종신증기금과 하해 계약. 그래서 우리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과 관련돼서 그래서 한 세트가 꾸려지고, 낙성계약이라는 것은 성낙할 낙자예요. 그래서 성낙이 있어야 합치가 되는 게 낙성계약이고, 거기에 대해서 여물계약이라는 것은 합의 플러스 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것.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주 출제되니까 여물계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여물계약은 현대계보라 그랬어요.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은 계약, 보증권 계약에서 여물계약 4개를 반드시 확인해 줘야 되고, 자, 가로 3번에 이제 요식계약과 불요식계약. 요식이라는 것은 일정한 틀을 요하는 거고, 우리 불요식계약은 대표적으로 뭐다 형식을 갖추지 않은 걸 불요식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가로 3번에 이제 뭡니까? 쌍무계약과 대표적으로 이제 편무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쌍무계약이라는 것은 이제 결련성에 관련돼서 경무계약과 편무계약. 대표적으로 이제 쌍무계약의 특질에 대해서는 결련성이라는 게 자주 출제되고 있죠. 그거는 쌍무계약의 특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개념을 한번 잡아봅시다. 자, 계약의 효력에 관해서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것. 즉 상대방이 나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 의무가 이행할 의무가 없는 관계가 바로 쌍무계약이 되는 거죠. 관계없는 관계. 자, 그래서 관계없는 관계가 바로 쌍무계약이다. 전형계약 중 매매 교환,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임대차, 고용도급, 조합하에, 자, 그 다음에 유상임치가 이에 속한다. 편무계약은 일방 당사자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것이 서로 쌍무적 또는 대가적 관계에 서지 않을 때 계약을 우리가 대표적인 편무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상계약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바로 편무계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증여와 사용대차 이런 것들, 편상광고, 무상소비대차, 무상임치가 대표적인 편무계약에 속합니다. 그래서 무상계약은 언제나 편무계약, 무편 이렇게 한번 숙지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가로 5번에 유상계약, 무상계약이 있죠. 유상과 무상계약. 그 다음에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은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실익이 발생한다. 우리 해제와 해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실익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7번에 해약과 본해약이 있고요. 자, 큰 2번에 계약의 승리, 그래서 총설, 계약의 공통적 성립 요건으로서 대표적으로 청약과 승낙이라는 우리 객관적 합치와 주관적 합치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계약의 공통적 성립 요건이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 승낙과 승낙이라는 객관적 합치를 가져오지 않는 것, 주관적 합치. 그러면 주관적 합치를 가져왔을 때, 가지 않을 때는 이거는 대표적인 뭐가 됩니까? 이거는 숨은 불합이라는 거죠. 불합의가 됩니다. 그래서 불합의와 착오에 대해서 거기에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청약과 승낙이라는 어사합표시, 객관적 합치와 그러면 당사자 간의 어사합표시가 상대방의 대응에서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관해서 잘못이 없어야 한다는 주관적 합치가 있다. 그래야 계약이 성사가 될 수 있다. 계약은 법률 사실이 아니라 대표적인 법률 요건이며 청약과 승낙은 대표적으로 법률 사실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어사표시가 됩니다. 자, 계약의 성립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청약과 승낙에 대한 계약의 성립, 가로 1번 청약. 그래서 청약의 확정성, 청약의 유인. 청약의 유인은 대표적으로 이제 전세방 구하면서 주인 100, 연락 주삼 그러면 대표적으로 청약의 유인이 될 수 있고요. 거기에다 정찰 가격이 붙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청약이 되겠죠. 자판기라든지 정찰 가격. 자, 그런 게 바로 대표적인 청약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게 우리 청약과 관련돼서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 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성. 그래서 기본법 맨 밑에 보면 계약의 청약은 이래를 철회하지 못한다. 청약의 비철회성이라는 의미가 나타나고요.
자, 528조와 관련돼서 성납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성납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성납의 통지를 받지 못할 때 그 효력을 잃으며 성납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어떻게 될 건가? 성납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대방의 상당한 기간 내에 성납 통지를 받지 않을 때 그 효력을 잃는다라는 거. 그 성납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과 성납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의 청약, 이 두 개 조문은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변경을 가한 성납은 어떻게 될 건가? 민법 534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납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성납할 때 그러면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뭘 봅니까?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라는 거. 534조와 관련돼서 그 조문만 정확하게 숙지해 두면 돼요. 자, 우리 연착된 청약과 관련돼서 530조. 그럼 전제의 경우에서 연착된 청약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530조와 관련돼서. 528조와 관련돼서 성납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고 2항과 3항에 대해서는 우리 꼭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연착한 성납에 대해서 거기 이제 도표를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조금 전에 우리가 배운 거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고요. 계약의 성립 시기와 관련돼서 대화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러면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도달 시기, 도달주의가 원칙이죠. 객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는 이거는 헷갈리니까 객성발이라고 꼭 기억해둬야 돼. 객지 간의 계약은 성납을 통지할 때, 발송할 때 성립한다는 거. 객성발. 자, 그 다음에 3번 어사실에 의한 계약 성립 532조와 관련돼서 사실이 있는 때 그 사실이라는 포인트를 잡고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간섭에 의해서 성납의 평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은 성납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그때 인정된다는 거, 성립된다는 거. 그럼 의사실에 의한 계약은 뭐냐?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려고 책을 6권 뭐예요? 주문을 했어요. 택배회사에다가. 해서 이제 택배가 왔어요. 그러면 자, 책에다 이름을 쓴 건 뭐다? 계약은 이미 성사가 됐어요. 이름을 쓰는 순간 사실이 있을 때 성립이 한다는 게 그게 대표적인 의사실에 의한 계약. 대표적으로 요즘 서점에 가면 뭘 하죠? 만화책은 비닐로 싸놓죠. 그럼 비닐을 뜯는 순간 계약은 이미 성사가 되는 거예요. 비닐을 뜯는 사실이 있을 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4번의 교차 청약한 계약 성립 533조와 관련돼서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에 상호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바로 33강 학성 목표로서 계약의 일반과 계약의 성립으로서 계약의 의미, 대표적으로 계약의 의미와 약관 규제에 관한 법, 약관 해석에 대해서 우리 자주 출제되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고 계약의 종류와 관련돼서 쌍무계약과 유상계약의 특질들 한번 계약의 종류에서 14개 전향계약이냐, 무상계약이냐, 편무계약이냐 다시 한번 개념을 정확하게 두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14개 전향계약 반드시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청약과 성납에 대한 계약의 성립. 그러면 결론적으로 청약과 성납이라는 의사표시를 가져왔다. 객관적 합치고 그 누구인가에 대한 합치가 바로 주관적 합치가 있을 때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는 걸 이 지문으로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교차 청약이네. 양 청약이 도달할 때 발생하고 의사실인이 있을 때는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객성발. 근데 객지자간에는 뭐예요? 객성, 성납의 어떤 발성, 객성발, 발신주의가 되죠. 계약이 성립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학성 목표가 요 네 가지 학성 목표였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아주 우리가 잘 강의를 듣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